그날 그는 생전 처음 듣는 한마디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선생님, 이건 이제 선생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의 노후는 그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퇴하면 편안해질 거라 믿었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 평온을 지키는 일이 더 어려웠습니다. 30년 경력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했던 한 남자는 세상이 이미 자신이 아는 방식과는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됩니다. 갑자기 찾아온 통보, 차갑게 돌아선 이웃들,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지막 선택까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지금 조용히 한 사람의 노후를 뒤흔든 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그의 삶을 바꿔놓은 그날의 여정을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응원의 손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태성이라고 하며 올해 65입니다. 30년간 대기업 사무직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퇴직을 앞두고 저는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할 게 뻔했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자니 답답했죠. 주변 동료들은 치킨집이나 편의점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런 육체 노동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나이도 있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 퇴직자 모임에서 어떤 선배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요즘 공인중개사 괜찮던데? 자격증만 따면 되고 앉아서 할 수 있잖아. 우리 같은 사람한테 딱이야.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일, 체력 부담 없는 일, 게다가 자격증만 있으면 된다니 저한테 맞는 것 같았어요. 대기업에서 30년 근무했다는 경력도 있으니 사람들이 믿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바로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몇 달간 열심히 공부했고 다행히 한 번에 합격했어요. 자격증을 손에 쥐었을 때 뿌듯했습니다. 이제 나도 전문직이구나 싶었죠.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을 투자해서 신도시 상가 1층에 사무실을 계약했습니다. 보증금에 월세, 인테리어 비용까지 합치니 생각보다 목돈이 들어갔어요. 주변에서는 처음부터 너무 크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제대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대기업 다닌 사람이 초라하게 시작할 순 없잖아요. 사무실을 연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 단지 내에서 제 얼굴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주민들이 가볍게 인사를 건네왔어요. 새로 오신 중개사무소 사장님이시죠? 잘 부탁드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처음엔 그저 인사치레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입주민 대표가 저를 여기저기 소개해 주더군요. 단지 내 소모임이나 주민회의가 있을 때마다 연락이 왔어요. 오늘 저녁에 입주민 대표자 회의 있는데 사장님도 오세요. 사람들한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얼굴을 알리면 나중에 거래로 이어질 수 있을 테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뒤풀이 자리에 참석하면 입주민 대표가 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기 새로 오신 중개사무소 사장님인데 대기업에서 오래 일하신 분이에요. 믿을 만한 분이니까 집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 말에 주민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몇몇 분들이 다가와서 명함을 받아갔고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즘 집값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팔면 손해보나요? 전세 놓으려는데 시세가 어느 정도예요? 저는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확한 시세를 잘 몰랐지만 인터넷에서 본 정보들을 토대로 그럴싸하게 이야기했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역시 대기업 경력이 통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단지 행사에도 초대받았습니다. 어린이날 기념 행사였는데 입주민 대표가 저를 또 소개했어요. 그날도 여러 주민들이 명함을 가져갔고 몇몇 분들은 사무실로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희망을 키워갔습니다. 이렇게 인맥을 쌓으면 곧 거래가 들어오겠지. 매일 아침 사무실 문을 열고 전화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전화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주민들이 들르긴 했어요. 대부분은 가벼운 상담이었습니다. 우리 집 전세 시세 좀 알아봐 주세요. 요즘 매매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비슷한 평수의 실거래가를 찾아보고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해 줬어요. 상담이 끝나면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들은 여러 중개사무소를 돌아다니며 정보만 수집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저 그중 한 곳이었을 뿐이었죠. 한 달이 지나도록 계약은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사무실 월세와 관리비, 공과금이 나갔어요. 처음엔 곧 거래가 있겠지 하고 여유롭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졌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숫자가 줄어드는 게 보였어요. 퇴직금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기회가 올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입주민 대표는 여전히 가끔 들러서 격려해 줬습니다. 사장님, 요즘 어때요? 거래 좀 되세요? 아직은 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어렵네요. 곧 좋아질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그분의 말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상가들도 하나둘씩 공실이 생기기 시작했고 제 사무실 옆 카페도 문을 닫았어요. 저는 매일 사무실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길 기다리면서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고 가끔 들어오는 사람들도 상담만 하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첫 거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었고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다음 달엔 분명 거래가 있을 거야. 그렇게 믿으면서 사무실을 지켰죠. 개업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 드디어 첫 상담 고객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부부였어요. 맞벌이라고 했고 아이가 곧 태어날 예정이라 전세집을 알아보러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고객이구나.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하며 물었어요. 어느 평수를 찾으세요? 30평대 중반 정도요.
예산은 전세로 3억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제가 이 단지 매물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좋은 집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컴퓨터를 켜서 보유한 매물 목록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자기 휴대폰을 꺼내 들더군요. 저희가 이미 앱으로 다 확인해 봤는데요. 여기 이 집이랑 이 집 보고 싶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부동산 앱이 떠 있었습니다. 제가 올린 매물뿐만 아니라 다른 중개사무소 매물까지 전부 정리되어 있었어요. 실거래가, 시세 그래프, 주변 학군 정보까지 다 나와 있더군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설명해 줄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도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 네. 그럼 제가 집주인분께 연락드려서 방문 일정 잡아 드릴게요. 그건 괜찮고요. 수수료 얼마예요? 법정 수수료는 0.4%입니다만 다른 데는 0.3%도 해 주던데요. 그 정도는 해 주셔야죠.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중개사무소들 경쟁 심하잖아요. 우리도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다들 깎아줘요. 저는 난처했습니다. 아직 한 건도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첫 고객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알겠습니다. 0.3%로 해드리죠. 그리고 집 보러 갈 때 차량 지원되죠? 아, 제가 차는 없는데. 에이, 요즘 중개사무소는 다 차량 지원해 주는데요. 부부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매물만 확인하고 나갔어요. 다른 데도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라는 말을 남기고요.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손님들은 이미 휴대폰으로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왔어요. 시세, 실거래가, 주변 편의시설, 학군까지 제가 아는 것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40대 남자분이 들어와서 매매 상담을 요청했어요. 이 단지 34평 시세 좀 알려주세요. 저는 최근 실거래가를 찾아봤습니다. 최근 거래가 6억 2천 정도 나왔는데요. 아니, 그건 저도 아는데요. 지금 시세 말이에요. 지금 사면 얼마에 살 수 있냐고요? 그건 매물마다 다르니까 직접 확인해 봐야. 아니, 사장님이 전문가시잖아요. 대충이라도 알려주셔야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정확한 시세를 모르겠더군요. 학원에서 배운 건 법규와 세금 계산이었지 실제 시장 감각은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데 가볼게요. 그분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격증이 있다고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실제로 시장을 읽고 가격 흐름을 파악하고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어야 전문가인 거였죠.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청년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사장님, 제가 집 구하는 거 도와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어떤 집을 찾으세요? 원룸이요. 보증금 500에 월세 50 정도로요. 아, 여기는 아파트 단지라 원룸은 없는데요. 아, 그럼 근처에 있는데 소개해 주세요. 저는 난감했습니다. 이 근처 원룸 시세를 전혀 몰랐거든요. 제가 원룸은 잘 안 다뤄서요. 에이, 중개사무소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청년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자괴감이 들었어요. 대기업에서 30년 일했는데 정작 젊은 청년 하나 제대로 상대하지 못하다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진 건 자격증 한 장뿐이었어요. 실무 경험도, 시장 감각도, 영업 능력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정보가 아니라 정확한 판단과 신뢰였는데 저는 그 어느 것도 줄 수 없었죠. 매달 적자는 늘어갔습니다. 월세, 관리비, 공과금을 내고 나면 퇴직금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저는 불안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투자한 돈이 아까웠고 무엇보다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개업한 지 반년쯤 지났을 때 드디어 첫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단지 내 한 가구가 전세를 놓기로 했고 저를 통해 세입자를 구했어요. 보증금 2억 8천, 제 수수료는 겨우 80만 원 정도였지만 그래도 기뻤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싶었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떨렸습니다. 학원에서 배운 대로 양식을 채워넣고 특약사항도 적었어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만족스러워했고 저도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입주한 지 일주일 만에 세입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화장실에서 물이 새요. 네. 계약 전에 확인했을 때는 괜찮았는데요. 아니, 지금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요.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학원에서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일단 집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아, 그거요? 위층 문제 같은데 제가 뭘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도 수리는 해 주셔야죠. 수리비는 누가 내는데요? 저는 집만 빌려준 거예요. 집주인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세입자는 계속 전화를 걸어왔고 저는 그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결국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위층 집을 확인했더니 배관 노후가 원인이었습니다. 수리비가 5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했지만 집주인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며 버텼어요. 세입자는 당장 고쳐달라고 난리였고요. 고민 끝에 저는 제 돈으로 수리비를 냈습니다. 첫 계약에서 번 수수료보다 더 많은 돈이 나갔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평판이 나빠지면 앞으로 일을 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 일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한 달 전에 중개한 매매 건이었어요. 입주한 새 주인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장님, 베란다 창문이 제대로 안 닫혀요. 계약할 때 이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네, 그건 제가 몰랐는데요. 몰랐다고요? 중개사무소가 집 상태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계약 전에 집을 둘러보긴 했지만 창문까지 일일이 열고 닫아보지는 않았거든요. 수리하는데 얼마 안 들 것 같으니까 그냥 하세요. 제가 말했지만 주인은 화가 나 있었어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장님이 제대로 확인을 안 하신 거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하자도 있으면 어떡해요? 결국 그 집도 제가 수리비를 부담했습니다. 또 50만 원이 나갔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관리비 정산 문제, 에어컨 고장, 싱크대 배수 문제까지. 저는 중개만 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계약 후에도 끝없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중개한 전셋집 세입자가 이사 나가면서 집주인과 원상 복구 문제로 다퉜습니다. 벽지가 왜 이렇게 더러워졌어요? 원상 복구하고 나가야죠. 집주인이 따졌습니다. 2년 살았는데 이 정도는 일반적인 마모 아니에요? 제가 왜 새로 발라야 해요? 세입자가 반박했죠. 둘은 제게 중재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몰랐어요. 인터넷을 뒤져가며 판례를 찾아봤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서로 합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중개사무소가 이런 것도 모르면 어떡해요? 결국 그 집도 제가 벽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또 30만 원이 나갔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개사는 단순히 집주인과 세입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이 아니었어요. 계약 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자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권한은 아무것도 없었죠. 집주인도 세입자도 제 말을 들을 의무가 없었어요. 저는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밤에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수수료로 버는 돈보다 문제 해결하느라 나가는 돈이 더 많았어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폐업을 생각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투자한 돈이 너무 컸고 여기서 그만두면 완전히 실패를 인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저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지겠지, 언젠가는 안정될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개업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그해 초 저는 신축 빌라 한 채를 전세로 중개했어요. 건물주는 40대 중반의 사업가였고 세입자는 새로 결혼한 젊은 부부였습니다. 빌라는 깔끔했고 위치도 괜찮았어요. 전세금은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계약 전에 저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학원에서 배운 대로요. 선순위 대출이 1억 정도 있었지만 감정가가 4억이니까 문제 없다고 판단했어요. 세입자도 만족했고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사장님, 정말 괜찮은 거죠? 전세금 안전하죠? 세입자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등기부등본 확인했고요. 감정가가 충분히 높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하지만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계약 후 1년쯤 지났을 때 세입자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갔대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방금 법원에서 통지서 받았어요. 건물주가 대출금을 못 갚아서 경매 넘어간 거래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급하게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동안 모르게 근저당이 추가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감정가도 크게 떨어진 상태였어요. 계산해 보니 끔찍했습니다. 현재 시세로는 3억 정도인데 선순위 채권이 2억 8천만 원이었어요. 세입자의 전세금 2억 5천은 거의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른바 깡통 전세였죠. 세입자 부부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사장님, 우리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장님이 안전하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결혼하면서 모은 돈 전부 넣은 건데.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돈은 어떻게 해요? 아이도 곧 태어나는데.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경매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결국 그 빌라는 2억 9천에 낙찰됐어요. 선순위 채권을 변제하고 나니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은 고작 1,0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2억 5천을 넣었는데 1,000만 원만 돌려받은 거죠. 세입자 부부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 금액은 2억이었습니다. 중개사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저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변호사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저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어요. 상담료만 100만 원이 나갔고 소송을 진행하려면 최소 500만 원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단지 내 주민들 사이에서 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거기 중개사무소 깡통 전세 중개했대. 세입자가 2억 날렸다던데. 무서워서 어떻게 거기서 집을 구해. 사람들은 제 사무실 앞을 지나갈 때 힐끗거리며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 명함을 달라는 사람도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입주민 대표마저 연락이 끊겼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잘 될 거라고 격려하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지나갔어요. 저는 매일 법원과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지쳐갔습니다. 소송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사무실 운영은 거의 포기 상태였어요. 당연히 새로운 거래는 없었습니다. 퇴직금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변호사 비용, 사무실 월세, 생활비까지 감당하다 보니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을까?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나?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사무실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했고 사무실 문을 열어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벨도 울리지 않았고 매물 문의도 끊겼습니다. 한 달 내내 단 한 건의 상담도 없는 날들이 이어졌죠. 월세일이 다가올 때마다 저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개업할 때만 해도 넉넉하다고 생각했던 퇴직금은 이제 바닥이 보였고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감당하기 버거웠어요. 사무실 월세 120만 원, 관리비 20만 원, 공과금에 통신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거의 2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수입은 없는데 지출만 계속되는 상황이었죠.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이러다 우리 노후 자금 다 날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아내 말이 맞았으니까요. 개업한 지 1년 4개월, 저는 결국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처음 계약할 때 부동산에서 권리금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때 나중에 팔 때 권리금 받으면 되겠지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평판이 바닥에 떨어진 상태에서 누가 제 사무실을 인수하겠어요. 권리금은커녕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집주인은 원상 복구를 요구했어요. 간판을 떼어내고 칸막이를 철거하고 벽을 다시 칠해야 했습니다. 인테리어 할 때 들어간 돈이 700만 원 정도였는데 원상 복구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니 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돈을 아끼려고 직접 할 수 있는 건 했습니다. 주말 이틀 내내 간판을 떼고 책상을 옮기고 쓰레기를 치웠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불과 1년 전 이 간판을 달면서 가슴 벅차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거든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었던 그때가 이제는 너무나 부끄럽고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날 열쇠를 집주인에게 넘기면서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집주인은 별다른 말 없이 열쇠를 받았지만 그 표정에서 역시 안 될 줄 알았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빈 사무실을 한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텅 빈 공간만 남았고 벽에는 간판 자국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대기업에서 30년 일하며 쌓아온 자존심, 퇴직 후 새롭게 시작하겠다던 각오, 그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퇴직금 대부분을 날렸고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아내가 아무 말 없이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 판단했어.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쩌려고 그래요? 남은 돈으로 어떡하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저축한 돈은 거의 바닥났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됐어요. 65의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시장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뛰어든 것, 실무 경험 없이 자격증만 믿은 것, 변화하는 시장을 이해하지 못한 것,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대기업 경력이 통할 거라는 착각, 사람들이 저를 믿어줄 거라는 오만, 그 모든 게 헛된 기대였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이미 변했는데 저만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는 걸요. 더 이상 경력이나 나이로 인정받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실력과 정보, 그리고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필요한 세상이었죠. 새벽녘,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자고, 제 분수에 맞는 일을 찾자고요. 화려한 간판도 큰 꿈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소소한 일이면 충분했어요. 폐업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뉴스를 봐도 귀에 안 들어왔고 드라마를 틀어놔도 무슨 내용인지 몰랐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더니 한 달쯤 지나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 뭐 좀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 그냥 좀 쉬고 싶어. 한 달 넘게 쉬었잖아요. 이러다 우리 돈 다 떨어져요.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됐어요. 소송 비용도 계속 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도저히 움직일 기력이 없었습니다. 밤이면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세입자 부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울먹이던 모습, 우리 전세금은 어떻게 되냐고 소리치던 남편의 목소리. 그게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는데, 애초에 이 일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만 반복됐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저는 거울을 봤어요. 수염은 덥수룩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살도 빠진 것 같았고요. 그 모습을 보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저는 그날 면도를 하고 머리를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외출복을 꺼내 입었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으니까요. 시니어 채용, 중장년 일자리. 검색창에 이런 단어들을 쳐 넣었습니다. 나오는 건 대부분 경비, 청소, 배달 같은 일들이었어요. 급여는 최저 시급 수준이거나 조금 나은 정도였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대기업에서 30년 일했던 사람이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자존심 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몇 군데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아파트 경비, 주차 관리, 환경 미화. 하지만 번번이 떨어졌어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어떤 곳은 건강검진서를 먼저 제출해 달라고 했고, 어떤 곳은 야간 근무가 가능하냐고 물었죠. 1달 넘게 지원했지만 연락 오는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었고 아내의 한숨 소리는 깊어졌습니다.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65의 나이에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는 걸까요? 석 달쯤 지났을 때 우연히 동네 아파트 관리사무소 게시판을 지나가다 공고를 봤습니다. 시설관리 순찰점검 보조 업무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단지 내 공용시설을 점검하고 간단한 고장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급여는 월 150만 원,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습니다. 주말은 격주로 쉬고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일자리였어요. 저는 바로 지원했습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 어쩌나 싶어 불안했지만 다행히 일주일 뒤 연락이 왔어요. 면접 보러 오시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면접 날 저는 정장을 꺼내 입고 관리사무소로 갔어요. 관리소장이 직접 면접을 봤습니다. 경력을 보니 대기업 다니셨네요. 왜 이 일을 지원하셨어요? 퇴직 후에 사업을 잠깐 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어요. 여기는 단순 반복 업무가 많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소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물어볼게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하루에 서너 시간은 걸어야 하거든요. 예, 걷는 건 문제 없습니다. 성실하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그건 자신 있습니다. 며칠 뒤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달려가 말했어요. 여보, 일자리 구했어.
아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첫 출근 날 저는 작업복을 입고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소장이 업무를 설명해 줬어요. 단지 내 놀이터, 휴게 공간,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을 매일 2차례씩 순찰하며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체크리스트를 들고 단지를 걷기 시작했어요. 놀이터에서 그네 체인을 확인하고 벤치 상태를 살폈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조명을 점검하고 소화기 위치를 확인했죠. 하루 종일 걸으니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아무도 저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고 분쟁도 없었으며 책임도 명확했습니다. 그저 정해진 일만 하면 됐죠. 첫 월급날 통장에 150만 원이 찍혔을 때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꾸준했어요. 중개사무소 할 때는 한 달 내내 수입이 0원인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매달 정해진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조금씩 빚을 갚기 시작했어요. 소송 비용으로 빌렸던 돈, 사무실 정리하면서 쓴 카드값을 하나씩 갚아 나갔습니다. 천천히지만 삶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게 느껴졌어요. 새 일을 시작한 지 반년쯤 지났을 때 소송이 1심 판결로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은 제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세입자가 청구한 2억보다는 적었지만 저한테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변호사는 항소를 권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입자 측과 협의 끝에 매달 80만 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했죠. 월급 150만 원에서 80만 원을 떼면 70만 원밖에 안 남았지만 그래도 받아들였습니다. 국민연금과 합쳐서 생활비를 쓰고 아내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하루 4시간씩 일했습니다. 둘이 버니까 그럭저럭 살만했어요. 일을 하면서 저는 조금씩 제 실패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매일 단지를 걸으며 점검하는 시간 동안 생각이 정리됐어요. 바쁘게 돌아가던 머리가 멈추고 나니 그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망한 건 운이 나빠서가 아니었어요. 시장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뛰어든 것, 실무 경험 없이 자격증만 믿은 것, 무엇보다 세상이 변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습니다. 예전에는 경력과 나이가 신뢰를 줬죠. 회사에서도 그랬고 사회에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사람들은 앱으로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직접 비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끼어들 틈이 없었던 거예요. 어느 날 순찰을 돌다가 단지 입구 상가를 지나갔습니다. 제가 있던 사무실 자리는 이제 다른 가게가 들어와 있었어요.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간판을 보며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여기가 내 꿈이었는데 이제는 그 시절이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무모했고 준비도 안 됐고 현실을 모르는 선택이었죠. 일을 하면서 가끔 퇴직자 모임 단톡방에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누구는 카페를 시작했다는 소식, 누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냈다는 소식. 저는 그 글들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제대로 알아보고 시작한 건지 무리하게 투자한 건 아닌지요. 한 번은 후배 하나가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형님들 편의점 하려는데 어떤가요? 권리금이 좀 있긴 한데 입지는 괜찮은 것 같아서요. 저는 댓글을 달까 말까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적었습니다. 시장 조사 꼼꼼히 하시고 주변 편의점 매출도 알아보세요. 그리고 24시간 운영 가능한지 체력도 생각해 보시고요. 후배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형님은 부정적이시네요. 해보기도 전에 겁부터 먹으면 안 되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랬으니까요. 남들이 뭐라 해도 듣지 않았죠. 직접 부딪혀 봐야 아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저는 가끔 단지 내 쉼터에서 쉬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대였고 퇴직 후 이런저런 일을 겪은 분들이었어요. 한 분이 물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좋겠어요. 우린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예전처럼 인정받고 대우받는 일인데 그런 일은 이제 없잖아요. 그걸 인정하기가 힘든 거죠.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저도 대기업 다녔다고 우쭐했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세상은 이미 변했는데 저만 과거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가요? 편해졌어요. 기대도 없고 욕심도 없으니까요. 그냥 오늘 하루 일하고 월급 받고 빚 갚고 그게 다예요. 어르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하냐고 물으면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행복까지는 모르겠지만 불안하지는 않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 단지를 걸으며 체크리스트를 확인합니다. 별일 없는 하루가 이어지고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다행이에요. 더 이상 큰 꿈을 꾸지 않습니다. 앞으로 5년 정도 더 일하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조금 여유가 생기겠죠. 저축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화려하지 않은 노후지만 무너지지 않는 삶. 지금의 저한테는 그게 최선입니다. 가끔 후회가 밀려올 때도 있지만 저는 그냥 걷습니다. 단지를 한 바퀴 돌고 나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거든요. 세상은 늘 변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때때로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는 뒤늦게야 그것을 깨달았고 잃은 것보다 더 중요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인생의 굴곡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길을 걷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